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한 달 만에 결국 사퇴했습니다. 청문회 도입 25년 만에 현역 의원 첫 낙마 사례가 나온 겁니다. 민주당은 판단을 존중한다며 말을 아꼈고 국민의힘은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강민경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강선우 전 후보자가 밝힌 사퇴의 변 전해주시죠. 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오후 3시 50분쯤 자신의 SNS를 통해 사퇴 소식을 알렸습니다. 강 후보자는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면서 큰 채찍을 감사히 받아들여 성찰하며 살아가겠다고 적었습니다. 갑질 의혹에서 시작된 논란이 도저히 가라앉지 않자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하루 앞두고 장관 후보자 자리를 전격적으로 내려놓은 겁니다. 강 전 후보자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께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다. 함께 비를 맞아주었던 민주당에도 큰 부담을 지어드렸다며 모든 분의 마음을 귀하게 간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이 곧장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강선우 의원은 지난 2000년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인사청문 과정에서 낙마한 첫 현역 의원이란 오명을 안게 됐습니다. 예, 강선우 전 후보자를 둘러싼 그간의 논란 간단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재선인 강선우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의 TV 토론을 전담하고 외신 인터뷰를 주선하며 친명계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지난달 23일, 꼭 한 달 전에 이재명 정부 첫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발탁됐는데 인선 직후 보좌진을 수십 번 갈아치웠다는 폭로가 나오며 구설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인사청문회 뒤에는 갑질 의혹에 대한 거짓 해명까지 드러나며 야권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대통령실이 함께 구설에 올랐던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결단하며 여론 달래기를 시도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시민사회계와 진보 진영마저 강 전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지경에 이르자 민주당의 엄호도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마저 강 전 후보자가 지역구 민원을 들어주지 않자 부처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협박했다는 이른바 예산 갑질을 폭로하는 등 전방위 압박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강 전 후보자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강 전 후보자가 결단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네, 이를 두고 여야가 한동안 기싸움을 벌여왔는데 양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은 말을 아꼈습니다. 강 전 후보자가 남긴 사퇴의 변을 되풀이하며 결단을 존중하겠다고만 했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더 성찰하겠다는 고백과 사과도 함께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선우 후보자의 결단을 존중합니다. 박상혁 수석은 강선우 전 후보자로부터 따로 연락을 받진 않았다며 당도 여러 사족을 달지 않고 존중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낙마한 장관 후보자지만 동시에 자당 소속으로 의정 활동을 이어가야 하는 현역 의원인 만큼 말을 한층 조심하는 기류입니다. 다만 물밑에선 강선우 논란이 더는 여권 전체의 부담으로 확산하지 않는 데 대한 안도감 역시 읽히는 게 사실입니다. 낙마를 목표로 파상 공세를 퍼부어왔던 국민의힘, 한층 자신감을 얻은 분위기입니다. 사퇴는 당연한 수순이었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는데 송원석 원내대표의 발언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강선우 후보자의 보좌관을 대상으로 한 갑질, 이것은 그냥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렸고, 송 원내대표는 앞으로 이재명 정권에서 인사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정부의 검증 시스템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진숙, 강선우 전 후보자 2명을 나란히 낙마시킨 걸 계기로 전국 주도권을 되찾아오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겁니다. 하지만 당장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제안한 혁신안을 둘러싼 의견이 쉽사리 모이지 않고 있고요. 또 다음 달로 예정된 새 지도부 선출 과정에선 내부 쇄신을 둘러싼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돼 원내 소수당인 국민의힘이 주도권을 탈환해오긴 쉽지 않을 거란 전망 역시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에 대통령실도 곧바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강 후보자가 사퇴 의사를 밝히기 1시간 전에 대통령실에 먼저 사의를 표했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임자를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대통령실 반응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를 발표하고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대통령실이 입장을 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강선우 후보자가 오늘 오후 2시 반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사퇴 의사를 전했고 강 실장이 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후보자가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한 지 1시간여 뒤에 본인의 SNS에도 물러나겠다는 메시지를 냈다는 겁니다. 당장 어제만 하더라도 이 대통령은 강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던 만큼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자진 사퇴를 예상하지 못한 듯 당황한 기색도 엿보입니다. 특히 최장 열흘까지 설정이 가능한 재송부 기한을 바로 이틀 뒤인 내일로 잡았고 이후부터는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장관직에 앉힐 수 있었던 만큼 임명 의지가 강하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강 후보자는 오늘까지도 대통령실 다른 참모와 사전 교감 없이 스스로 전격 사퇴 결정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내로 강 후보자 임명을 마무리하겠다는 대통령실의 계획도 무산됐습니다.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해 2명의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대통령실의 인사검증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임자를 찾겠다며 인사검증 절차의 조속함과 함께 엄정함을 좀 더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일본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이와 비슷하거나 더 나은 결과를 내야 하는 우리 정부의 부담도 커졌습니다. 오는 25일 미국과의 2+2 고위급 통상협의가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인데 김정관 산업부 장관까지 방민길에 오르면서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취임 이틀 만에 방미길에 올랐습니다. 3박 4일 일정으로 하워드 러드닝 미 상무부 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 등과 만날 예정입니다. 관세 협상과 함께 산업에너지 분야 협력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김 장관은 출국 전 발표된 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해선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장관님, 지금 일본 협상 타결됐는데 우리 협상에 좀 영향을 줄까요? 그 부분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일본의 관세 협상 결과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 구조와 대미 수출 구조 등 여러 면에서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일본이 내준 자동차와 쌀 시장 개방,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는 미국이 우리나라에 요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대미 무역 경쟁국인 일본이 상호 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춘 만큼 이보다 더 나은 결과를 내야 하는 점은 부담입니다. 조선업 분야에서는 일본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업을 비롯한 에너지, 그다음에 산업 협력, 미국이 많이 필요를 하는 분야 쪽으로 저희가 적극 공략을 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일본과 비슷한 수준에서 타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한미 관세 협상의 중대 분수령은 오는 25일 2+2 고위급 통상협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 대표부 대표와 사실상 최종談判에 나섭니다. 협상 시한이 불과 열흘도 안 남은 가운데 다른 나라보다 더 불리해선 안 된다는 정부의 방침이 관철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대통령실은 미일 관세 협상 세부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 협상에도 참고할 부분이 있다면 참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미일 관세 협상과 관련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현재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통상교섭본부장이 방미 중이고 경제부총리와 산업부 장관도 곧 미국 주요 인사와 면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일본산 제품에 대해 지난 7일 통보했던 25% 상호 관세를 15%로 낮췄고 일본은 700조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도 절반 수준으로 대폭 하향됐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일본의 상호관세 15%를 부과하고 일본은 5,500억 달러, 우리 돈 760조 원을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며 협상 타결을 알렸습니다. 상호관세율 15%는 지난 7일 통보했던 25%보다 무려 10%포인트 낮고 지금까지 영국을 제외하곤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일본이 자동차와 트럭, 쌀과 일부 농산물 시장도 개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과 역대 최대 규모의 거래를 성사시켰다면서 거듭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I just signed the largest trade deal in history. I think maybe the largest deal in history with Japan. 또 일본은 알래스카에서 미국과 LNG 개발을 위한 합작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We concluded the one deal, Doug, and now we're going to conclude another one because they're forming a joint venture with us in Alaska, as you know, for the LNG. 미국이 추진 중인 1,300km 길이의 알래스카 LNG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시바 일본 총리도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모두 15%로 낮추기로 했다며 미일 협상 타결을 발표했습니다. 既存の税率を含め 15% とすることで合意をいたしました。世界に先駆け、数量制限のない自動車 특히 이번 합의에 농산물 관세 인하는 일절없다며 미국산 쌀 수입도 일본이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최소 시장 접근 물량 제도의 틀 안에서 미국산 비율을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철강, 알루미늄 관세는 기존의 50%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지킬 것은 지켰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향후 반도체와 의약품 등의 관세도 다른 나라보다 나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확약을 얻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27일 특검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조사 방식을 협의하자는 김건희 여사 측에 별도 협의 없이 다음 달 6일에 출석할 것을 전달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네, 서울 광화문에 있는 김건희 특검 사무실입니다. 네, 윤상현 의원이 출석 의사를 밝혔군요. 네, 특검은 오는 27일 오전 9시 30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특검은 윤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는데 조율을 통해 출석 날짜를 정한 걸로 보입니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이 있는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는데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윤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사이 통화 녹취에 윤 의원이 언급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 8일 윤 의원 여의도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뒤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예, 김 여사 측은 출석과 관련해서 조사 방식 협의를 요청했다고요? 네, 특검은 오늘 언론 브리핑을 통해 김건희 여사 측이 조사 방식 협의를 요청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 측이 특검에 협의하려고 했던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다음 달 6일로 예정된 첫 조사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혐의만 우선 다루자는 겁니다. 김 여사의 건강이 좋지 않으니 하루에 한 혐의씩 여러 차례 조사하자는 취지로 보이는데요. 이와 함께 김 여사의 건강 상태를 고려했을 때 심야 조사나 연이틀 연속 조사는 어렵다는 요청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특검 측은 별도 협의 없이 특검이 통보한 다음 달 6일 출석할 것을 김 여사 측에 전달했습니다. 출석 일자를 여유 있게 통지했으니 특별히 협의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건진법사 청탁 의혹 수사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특검은 통일교에서 김 여사에 대한 청탁성 선물이라 의심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이어 명품 가방 영수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교 측은 문제가 된 물품들은 윤영호 전 본부장이 개인 카드 등으로 구매한 뒤 재정국장인 아내 지위를 이용해 선교 물품 구매 등으로 회계 처리해 이런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특검의 압수수색 이전 통일교에서 파악한 자료를 특검에 제출했다며 다만 목걸이의 경우 통일교 자금으로 구매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윤 전 본부장 측은 통일교 서울본부 압수수색 과정에서 특검이 확보한 거라며 교단 차원의 일이라고 반박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교와 윤 전 본부장 측 주장이 갈리는 만큼 왜 영수증이 통일교에서 발견됐는지, 이를 지시한 윗선이 있었는지 파악하는 게 수사의 핵심이 될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등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이 일각의 군사기밀 유출 우려에 수사하지 않는 게 직무유기라고 반박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수사 대상이 특검법에 규정돼 있고 고소, 고발 사건 모두 수사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나 혐의 판단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률에 따라 진행되는 특검 수사를 두고 정치적이라고 하거나 유출되지 않은 기밀이 유출됐다고 하는 일은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석 특검팀이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무인기를 투입한 과정과 작전 은폐를 시도한 경위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이는데 계엄 당시 일부 언론사에 대해서 단전과 단수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데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용대 사령관, 특검에 다시 소환됐군요. 네, 김 사령관은 오늘 오후 2시 이곳 내란 특검 사무실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첫 출석 때와 달리 이번엔 비공개로 출석해 입장을 직접 들을 순 없었습니다. 특검은 김 사령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보고 있는데 법원도 영장은 기각했지만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통해 김 사령관이 작전을 은폐하려 한 이유가 무엇인지 추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배후에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었는지까지 살펴볼 전망입니다. 예, 언론사 단전 단수 시도에 대해서도 수사가 속도를 내는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전 10시 허석권 소방청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허 청장은 앞서 국회에 나와 이상민 전 장관이 전화해 경찰의 단전 단수 요청에 협조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는데요. 혐의 다지기에 주력해왔던 특검은 모레 이상민 전 장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특히 이 전 장관을 상대로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았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상병 특검도 알아보죠. VIP 경로서를 인정하는 관련자 진술이 또 추가됐네요. 네, 어제 구속 갈림길에 섰던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최후 진술에서 기억을 더듬어 보니 VIP 경로서를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시간가량 이어진 신문 내내 관련 언급이 없었는데 막판에 이를 뒤집은 겁니다. 이어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등 3명 정도가 경로서를 전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임 전 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 인물들은 이를 부인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사령관 측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을 특정해 언급한 것은 아니고 특검이 제시한 통화 목록 관계자 중에 가능성이 있으니 확인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특검은 김 전 사령관 진술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통해 바뀐 만큼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YTN 김철입니다. 네, 이슈 플러스 오늘의 전국 상황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강선우 후보자가 조금 전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예상은 못했습니다만 강선우 후보자가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한 것 같아요. 현역 불패라는 측면에서는 현역 의원들이 많이 지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퇴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더 이상 부담을 드리지 않겠다. 뭐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던 사람인데 자신이 걸림돌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현역 불패라고 하는 그 과거의 관행을 깬다 할지라도 사퇴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니까 저는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되고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했다라고 봅니다. 과거에는 그냥 현역 의원들이면 서로 옹호하면서 끼리끼리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깬 사람이 강선우 의원이에요. 그래서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그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사퇴라고 하는 또 중대한 결정을 내린 것도 강선우 후보이기 때문에 저는 강선우 의원이 참 잘했고 앞으로 의원으로서 역할을 잘한다라고 한다면 다시 또 국민의 또 사랑을 받는 의원으로 또 다른 장관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잘 결정하셨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강 후보자가 SNS에 남긴 메시지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너무 늦었죠. 사실상 자진 사퇴를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끌고 왔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이번 주 초에 나왔었던 리얼미터의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조사라든지 그리고 오늘 오전에 나왔었던 조원 CNI에 있었던 강선우를 임명하는 것이 맞느냐 여기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마 좀 신경이 쓰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한 50여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강선우 후보자의 이 논란이 지금까지 중에서는 가장 큰 부분이 있었고 많은 분들께서 이번 사태가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정부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는 그 과정, 그 부분이 떠오른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셨거든요. 대통령실에서 고민은 좀 깊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외부에서의 압력들이 계속 있었을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잦은 사태라는 형식을 취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강 후보자 사퇴 의사와 관련한 대통령실 입장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강선우 후보자가 대통령실에 사퇴 의사를 알렸고 그리고 강훈식 실장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보고를 받고 대통령은 별 말씀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좀 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 그리고 임명자를 찾기 위해서 좀 더 철저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좀 더 살펴볼 부분은 있을 걸로 봅니다. 네, 대통령이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 보고를 받고 별다른 말씀이 없었다. 이렇게 지금 강유정 대변인이 밝혔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은 뭐 본인이 지명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후보자가 그에 걸맞는 어떤 역할을 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만뒀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난처할 거예요. 자신의 실력을 보고 이 사람 괜찮다라고 뽑았고 그런 결정이 오히려 강선우 후보자에게 좀 부담감이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자진 사퇴해 준 것에 대한 감사함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별다른 말은 없었을 것 같은데 좀 씁쓸하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강선우 후보자가 의원을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많이 노력했고 또 여가부 장관은 못했습니다만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아쉬움도 있고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선우 후보자에게도 어떤 감사한 마음 또 대통령은 국민들께 또 죄송한 마음 여러 가지가 교차됐을 건데 저는 이런 결정을 내려주신 것들이 결국 대통령실과 강선우 의원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하겠다. 그리고 이런 결정은 결국 윤석열 정부와는 확실하게 차별화된 그런 결정이었다는 측면에서 저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강선우 후보자 자진 사퇴 메시지 나오기 직전에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네. 사퇴 요청을 하는 SNS 글이 있었고요. 그리고 대통령과 박찬대 의원의 사전 교감 관련 질문을 받으니까 대통령실에서는 확인해보지 않아서 잘 모른다고 답했는데 교감이 어떤 라인에서 있었는지 이런 답변은 어떤 의미일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박찬대 지금 당대표 후보잖아요. 이분이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과의 어떤 교감이 없이 단독으로 저런 메시지를 내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에 당대표 경선 과정에 있어서 지금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계속 감싸주는 메시지들이 나왔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차별화 전략도 필요했을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저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여론조사라든지 민심이 좋지 않다는 부분 이거는 우상호 수석도 언론 브리핑에서 몇몇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 좋지 않다라는 것 대통령이 계속 보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때 정확하게 지명하진 않았습니다만 국민들께서는 강선우, 이진숙이라는 거 모두 다 알고 계셨다.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박찬대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강선우 지명자에게도 조금은 압박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늦은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늦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원내대표와 현행 지도부들이 너무 감싸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거든요. 이게 과거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피해자에 대해서 2차 가해를 하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민주당이 과연 약자의 편에 있는 것인가 의문이 들었었는데 이번에 이런 모습을 강선우 후보자가 잦은 사퇴를 늦게 함으로써 당 지도부가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당에게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잦은 사퇴라는 형식은 같기는 했습니다만 좀 오래 가지 않을까, 이 상흔이 오래 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대통령실에서 인사청문 보고서 기한을 내일까지로 못 박았기 때문에 내일까지만 버티면은 이제 모레쯤에는 임명이 강행되는 건 아니었냐 이렇게 예상이 있었고 또 오늘 아침 민주당 지도부 회의를 마쳤을 때만 해도 민주당 대변인이 임명 입장을 유지를 했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기류가 바뀐 겁니까? 일단은 이재명 정부에 좀 부담이 됐죠. 일단은 국민의힘과는 다르다. 윤석열 정부와는 다르다. 내란을 극복하고 맞은 정당이기 때문에 정부이기 때문에 꼭 성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압박감도 있고 기대감도 있고 많은 감정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강선우 후보에 대한 의혹들이 하나씩 또 계속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명을 할지라도 또 다른 의혹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국민의힘에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가부 회의가 있을 때마다 국민의힘에서 뭐 퇴정해버린다거나 어떤 다른 보이콧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줄 거예요. 이것들은 결국 이재명 정부에도 부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을 것인데 강선우 후보자가 결국에는 스스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재명 정부에 부담을 줄 수 없다라고 결정한 것 같고 박찬대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결단해라. 마음은 아프지만 지금은 필요한 시기다라는 취지로 SNS에 올렸잖아요. 실제 이 메시지를 올린 이후에 SNS상에서는 찬반이 굉장히 많아요. 박찬대 후보가 정말 잘했다. 이재명 정부는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아니 어떻게 강선우 후보자를 지키지 못했냐. 뭐 자신은 이제 지지를 철회하겠다 이런 의견들도 많아요. 그래서 박찬대 후보도 어떤 득과 실을 떠나서 당대표 선거의 득과 실을 떠나서 우리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이재명 정부를 만들었는데 내가 장관되고 이런 게 뭐 중요하냐, 내가 당대표가 되는 게 뭐가 중요하냐라는 차원에서 좀 쓴소리를 한 것 같고 박찬대 후보가 항상 대통령과 오랜 시간 내란 극복 과정에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대통령께 아마도 대통령실의 비공식 라인으로라도 자신은 이런 의견을 표명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렸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박찬대 후보가 저는 중요한 결정을 좀 하셨고 당의 어른이고 지도부라고 한다면 또 어려운 말은 또 해주는 역할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역할을 저는 잘했다라고 봅니다. 예, 강선우 장관 후보자 사퇴 입장이 나오니까 여야가 곧장 모두 입장을 냈는데요. 관련 내용을 듣고 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선우 후보자의 결단을 존중합니다. 강선우 후보자로부터 따로 뭐 연락을 받거나 한 것은 아니고 방금 전에 SNS 통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마음들을 다 존중하고 그리고 그 마음들이 그 결단의 배경일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당과 어떤 협상 협의가 아예 없었거든요. 예. 그동안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강선우 후보자의 보좌관을 대상으로 한 갑질, 이것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렸고 늦었지만 자진 사퇴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앞으로 이재명 정권에서 인사 참사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인사검증 시스템 이거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인사청문회조차 나올 자격조차 없는 후보자였다. 인사검증 시스템을 바로 잡아야 한다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리가 정치는 좀 얼굴이 두꺼워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참 이게 본인한테 한 말 같은데 이걸 상대에게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강선우 후보자가 사퇴를 했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결정에 대해서 좀 박수 쳐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뭐 청문회 자격조차 없다라고 한다면 동료 의원에 대한 A는 아닌 것 같고요. 본인도 선거 개표장에서 자기 자리 없다고 보호자진에게 폭행까지 하고 거기에 대해서 윤리심사위가 가동되니까 탈당까지 한 분이에요. 그리고 돌아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 것인데 굳이 자신보다 덜한 사람이 사퇴까지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하고 대통령께 사과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결단에 대해서는 뭐 존중하겠다라는 정도 수준의 의견 표명도 될 것 같은데 꼭 저런 말을 해야 됐을지 좀 그렇고요. 또 정하고 싶으면 본인이 말고 다른 사람이 해야죠. 저런 말을 할 만한 그 자격이 없는 분이 저런 말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강 후보자 이제 국회의원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건데 오늘 그 SNS에 올린 메시지를 보면은 국민,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에 좀 미안하다는 뜻을 밝혔고 이번에 보좌진을 포함해서 갑질 의혹에서 의뢰 당사자였던 인물들에 대한 사과는 안 보였거든요. 전혀 앞으로는 없었죠. 어떤 보좌진과의 어떤 관계로 의정 활동을 하게 될까요? 보좌진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저는 마지막에 사퇴로 가게 된 것은 정영애 전 장관, 문재인 정부 때 여성가족부 장관이었는데 이분이 가까운 분들께 그때 강선우 후보자가 본인의 지역구에 해바라기 센터를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그 민원에 대해서 산부인과 의사 TO가 없다. 그래서 지금 어렵다라고 하니까 하라면 하는 거지 왜 이렇게 말이 많냐. 본인보다 한 20살 정도 위에 대학교 선배거든요. 이러한 갑질이라든지 그러면 사실상 장관도 그때는 의원에게는 의뢰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또 최근에 나온 것은 본인이 성균관대에서 교수를 하고 있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때 뭐 대변인단 이쪽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대선 캠프 활동을 하느라고 수업에 무단으로 결강을 했었다라는 것이 학생들의 증언이 지금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사과하는 메시지들이 나와야 되지만 저는 강선우 후보자의 이 SNS 글을 보면 아직도 본인은 억울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선우 후보자가 나름의 역할은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이번에 여러 명의 장관들 청문회를 한꺼번에 진행을 했는데 의혹이 없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이진숙과 강선우 이 두 명이 끝까지 버텨줬기 때문에 다른 후보자들의 의혹에 대해서 언론에서 주목을 많이 못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본인의 역할은 어느 정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의원으로 돌아갔을 때 글쎄요, 한동안은 의원으로서 뭐 조용히 좀 지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걱정이 되는 것이 지금 최근에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폭로를 한 사람이 누구냐, 그 보좌진이 누구냐 색출하는 모습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것이 계속될까 봐, 2차 가해가 계속될까 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데 이거는 민주당 지도부에서 정리를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이 사실은 인사청문회 당시 그 청문위원뿐만이 아니라 그 인사청문회 전에도 민주당 측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알고도 이거를 묵과했다는 건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청문회가 끝났었고 이런 안에 대해서 뭐 이것만 가지고 뭐 결정을 본보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또 뭐 여가부 장관 입장에서 보면 그때는 좀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뭐 해바라기 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안 된다라고 했더니 그러면 좀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기분은 나빴겠죠. 근데 당시 강선우 의원이 초선 의원이었는데 뭐 초선 의원 혼자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또 그때는 문재인 정부였고요. 그래서 정부도 달랐기 때문에 여가부 장관이 개인적으로 기분 나빴겠습니다만 꼭 이것을 강선우 후보가 다 삭감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뭐 비판도 받아야 되겠지만 그 비판이 모두 다 진실로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되고요. 수십 년간 현역 불패였잖아요. 그럼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근데 국회의원이 장관 후보자 나오면 적당히 비판하고 적당히 임명시켜주고 박수 쳐줬잖아요. 이것들은 잘못된 관행이었죠. 그걸 깬 사람도 강선우 후보자입니다. 저는 뭐 갑질 의혹의 비판을 받은 것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이제까지 있지 않았던 헌정사에 있지 않았던 결정을 내린 것도 강선우 후보이고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 됐더라도 장관을 추천했는데 문제가 되는 후보가 있다라고 한다면 지명을 철회할 수도 있고 사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떠한 역사를 만들어준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강선우 후보에게 이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박수 쳐줄 때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자, 그리고 다른 얘기를 좀 해볼까요? 국정 상황을 총괄 대응하던 송기호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임명된 지 한 달 만에 경제안보 비서관으로 보직을 이동했습니다. 이걸 두고서 이게 뭐 경질이냐 단순 이동이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직제 개편 진행의 일환이었다고 했거든요. 이건 어떤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이번에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봉욱 민정수석이 들어왔거든요. 오광수 전 수석이 스스로 사퇴한 이후에 들어왔습니다만 지금 여러 장관 후보자들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뭐 국민통합비서관에 대한 문제, 이분도 결국에는 본인들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형식은 자진 사퇴의 모습을 띄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경질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송기호 국정상황실장 같은 경우는 원래 통상 전문가란 말이에요. 통상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국정상황실장으로 갔다는 것 자체가 직이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초반부터 지적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원래 본인이 전문을 가지고 있었던 분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인사를 검증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그 국민통합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또 정규재 주필이 추천을 했었다라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어떤 추천을 받았다라든지 이런 인사들에 대해서 별다른 생각이 없이 인사 조치를 했었던 것이 아닌가. 지금 대통령실과 민주당에서는 이번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인사 문제가 좀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벌써 한 50여일 정도가 지났고 그리고 또 국민통합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썼던 책, 이 책이 최근에 나온 거거든요. 3월, 4월 정도에 출간이 되었고 야만의 민주주의라는 제목 하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동의하지 않고 있는 이런 비상계엄에 대한 모습이라든지 민주당에 대해서 빨갱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영상들, 이런 것들조차 기본적으로 거르지 못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총체적 난국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나 강준욱 전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도 논문 검증이나 뭐 저서 검증 이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건데 현재 인사 검증이나 추천 시스템이 갖는 문제점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 잘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어떤 이 시스템이 완벽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도덕성 검증은 사실상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뭐 얼마나 인품이 좋고 얼마나 도덕적인지는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인사 시스템의 문제에도 더 정교해져야겠습니다만 혹시 인사가 잘못됐을 때, 뭐 도덕적인 부분에서 잘못됐을 때, 또는 전문성 부분에서 잘못됐을 때, 이럴 때 바로 자진 사퇴를 시키거나 철회를 하거나 또는 보직 변동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송기호 국정상황실장, 저는 처음에 임명됐을 때 국회의원도 안 했었는데 임명했네? 굉장히 참신한 발탁이다. 근데 한편으로는 국정상황실장이라면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되는데 혹시 부족한 점은 없을까? 이런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평소 이 사람 봐보니까 잘할 것 같아서 임명했을 수 있죠. 그런데 보니까 전문성이라든가 경험이 좀 떨어졌을 때 이 사람을 그 자리에 계속 놔두고 쓸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이 자리보다는 다른 자리가 어울리는 것 같아. 통상이라든가 경제 이쪽이 좋을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신속하게 경제안보 비서관으로 보직 이동을 시켜줬거든요. 그건 대통령이 빨리 신속하게 판단하고 보직 이동을 통해서 적절한 자리를 저는 찾아줬다라고 됩니다. 저는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만큼 우리가 인사 시스템은 완벽할 수는 없지만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메꿔 가고 보완해 나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저는 부족한 부분을 빨리 채워가고 있고 결국 국민 눈높이에 맞춰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심이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근데 인사를 할 때는 평판조회라는 걸 많이 합니다. 근데 평판조회만 했어도 거를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진숙 전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논문 표절 의혹들이 나왔을 때 본인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충남대 총장 될 때 그때 이미 이것들을 다 검증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논문검증위원장을 했었던 분이 이분이 이진숙 후보자가 총장이 되니까 바로 기획처장이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다음번 총장
서울시장 후보자가 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청문회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오지 못한 것도 충남대 측에서 저는 조직적으로 나오지 않도록 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다른 데에 조금 더 확인했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갑질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단 한 번도 갑질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믿고 있었겠죠. 오히려 정말 공손하게 이부자리를 펴주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모습들만 봤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과 동료 의원들이 보기에는 이분이 갑질을 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평판 조회를 할 때는 가장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보좌진들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어쨌든 대학 교수였기 때문에 학교에서 어떤 형태로 강의를 했습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을 했다면 지금 같은 참사는 없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뭐 강선우 후보자 논란을 TV나 신문을 안 봐서 모른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비호 발언도 있었고요. 근데 이번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마이너스 70점 한국 문명을 퇴보시켰다. 이게 인사검증 7대 기준 이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점은 인사검증 시스템에서 좀 문제가 되지 않았나 보죠. 근데 이걸 너무 검증의 잣대로만 받아들이면 뭐 비판을 못하는 거잖아요. 비판이라고 하는 게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판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인사 7대 기준이 있었죠. 뭐 부동산을 2채 이상 가지면 안 되고, 뭐 음주운전 몇 년 전에 이건 안 되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준을 세우다 보니까 인사검증을 통과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이 그건 나 7대 기준에 포함되니까 나 안 할 거야 라고 해버리니까 정작 실력 없는 분들이 들어갔다고 할 수는 없지만 더 많은 실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7대 기준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때 그 뭐 7대 기준이라는 게 과학기술부 장관도 있고 방통위원장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특히 교육 관련해서는 논문이라든가 이런 게 중요할 수도 있듯이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인사혁신처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했다라고 해서 이게 뭐 검증에서 꼭 걸러져야 될 문제는 아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정당한 비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아무도 비판 안 하고 그냥 박수만 쳐주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내란 정당이 비판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판에는 폭넓게 받아들이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또 배제할 건 배제하면서 소신 있게 나아가는 것. 그게 저는 성공하는 정부로 가는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도 이제 인사를 비서실장 그리고 인사수석, 정무수석 등이 참여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공식 논의했는데 지금은 인사수석이 공석이라서 추천 주체부터 불투명하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해서 인사를 좀 꾸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근데 세간에서 나오는 것은 지금 인사에 대해서 실제로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같이 했었던 사람들이 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뭐 추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제대로 된 검증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들도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장관들 같은 경우 그래도 인사청문회를 하기 때문에 국민들 앞에 무엇이 문제인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내부에서 일하는 뭐 비서관, 행정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깜깜이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누가 어디에서 근무하는지도 비공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근데 지금 정부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이렇게 고위직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것이죠. 지금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인사구태처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그 피해자에 대해서 꽃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피해자였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번 대선 과정에 있어서도 뭐 유튜브 같은 데 출연을 해서 이재명이라는 후보가 축복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헌법을 개정을 해서 10년, 20년 장기 집권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인사혁신처장이 된 것이죠. 그리고서는 또 국회에 나와서는 본인은 TV나 뭐 신문 같은 것을 보지 않기 때문에 강선 후보자의 의혹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사혁신처장이라면 국민의 눈
눈높이에 맞춰서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꼼꼼하게 살펴야 되는 사람인데 아예 그냥 답정너 형태로 나는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실이 지금 계속적으로 터지고 있는 사건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회에 모든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자,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진우 의원 이번 인사청문 전국에서 목소리를 많이 낸 인물인데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출마 기류가 당내에서 좀 보였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내일 정도에 이야기를 하실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도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8월 22일로 저희 전당대회 날짜가 잡혔는데 지금 생각보다 많은 후보군들이 나오고 있어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불출마 선언을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뭐 나오겠다고 이야기하신 분들도 5명이 넘는 상황이고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많은 분들께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이게 지난 대선 경선 과정이 다시 답습되지 않을 것인가. 특히 전환기 씨가 최근 입당을 함으로써 본인은 이제 전당대회에 나갈 수는 없거든요. 책임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당비를 3달 이상 내야 되는데 누군가와 연대하겠다는 메시지들을 지금 남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 당이 지금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들이 이번 대선 과정에서 좀 물거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이 굉장히 우려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친한계로 분류됐었는데 혹시 한동훈 전 대표와 좀 뭔가 사전에 교감이 있었을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친한계에서는 이미 조경태 의원이 또 출마 선언을 한 부분이 있고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친한계라고 분류되는 것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가끔은 또 아니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처음에 법률비서관 으로 대통령실에 들어왔을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웠기 때문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내일 정도에 아마 그 정식 출마 기자회견 같은 것을 하면서 입장을 밝힐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본인이 어떠한 스탠스로 이번 전당대회에 나온 것인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은 특검 수사부터 받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최상병 특검이 실제로 관련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상병 사건이 있을 때 대통령이 격려를 하자마자 바로 주진우 의원한테 통화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종섭 전 장관에게 통화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통화 내역에서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사실상 통화한 것으로 지금 굳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통화 뒤에 박정훈 대령에 대한 수사를 경찰로 이첩하는 것에 대해서 보류 결정이 나고 브리핑도 취소시키고 결국 박정훈 대령이 항명죄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았잖아요. 이 과정에 주진우 의원이 상당 부분 깊숙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받아야 될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이번에 청문회 과정에서 나왔잖아요. 뭐 간염 때문에 병역이 면제됐다라고 하는데 급성 간염이라고 한다면 병역 면제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리고 뭐 재산도 갑자기 70억을 모았고 자녀 재산은 7억이라고 하는데 그럼 굉장히 뭔가 의혹이 석연치 않게 많은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왜 주진우 의원이 당대표에 나왔을까? 저는 국민의힘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 후보가 아닐까 싶고요. 뭐 젊게 바꿔보겠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젊고 뭐 혁신을 좀 추진하려고 한다면 자신의 어떤 과오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명을 하고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친한이냐 친윤이냐 이 약간 좀 경계에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지금까지의 의정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야당에 맞서 싸우는 굉장히 최전방 공격수의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민주당이 먼저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정청래 후보가 이기고 있어요. 근데 정청래 후보는 지금 이미 거대 여당으로 집권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국회에서 의결을 해서 뭐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하겠다라든지 그리고 계속적으로 내란 프레임을 씌우면서 협치 같은 것은 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야당 입장에서도 이제는 안에서 싸울 것이 아니라 여당과 관련해서 얼마나 선명하게 싸울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지금 좀 고민하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진우 의원이 내일 구체적인 출마 이유를 이야기할 때 친한 친윤보다는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친한계에서는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출마와 불출마 사이로 오간다 이런 표현이 나왔고요. 25일, 그러니까 모레쯤에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이런 전언이 있었는데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출마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전한길 씨가 또 최근에 당원으로 입당을 하면서 전당대회에 있어서도 어떤 좀 영향력을 행사할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 이전부터 이번 어떤 전당대회가 대선 경선 때처럼 찬반 그리고 탄핵에 반대했었던 분들, 찬성했던 분들 여기에 대결 구도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랑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에서 본인이 라이브 방송을 할 때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왔다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피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본인의 성격상 지금도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을 것이어서 저는 뭐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라고는 저도 들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출마를 선택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끝으로 짧게 이 부분도 짚어보죠. 오늘 의원총회에서 혁신안 관련 논의를 하기로 했는데 윤희숙 혁신위원장 출석 문제를 두고서 뭐 지적한 의원들도 있다고 하고요. 근데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는 간다고 의사를 표명했지만 이런 논란까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본질은 국민의힘이 뭐 혁신할 생각이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혁신을 하고 싶었다라고 한다면 윤희숙 혁신위원장에 대해서 불렀겠죠. 뭐 굳이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안 나가면서 안 불렀는데요라고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애매모호한 태도를 지도부가 취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왜 혁신위를 꾸리라고 했을까? 괜히 혁신위원장을 만들어 놓고 얼굴마다만 시키고 바보를 만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국민의힘이 아직은 혁신할 준비도 국민과 눈높이를 맞출 생각도 없지 않나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남 산청에서 집중호우 여파로 실종됐던 스님이 숨진 채 발견되며 사망자는 13명으로 늘었습니다. 수색당국은 마지막 남은 실종자를 찾고 있습니다. 임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폐업한 휴게소 앞에 뿌리채 뽑힌 나무와 온갖 집기류가 가득합니다. 이 휴게소 건물 인근에서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경남 산청의 집중호우 여파로 실종됐던 사람의 시신입니다. 한 2m 정도 쌓인 토사물을 다 걷어내고 마지막에 나무를 떨어내는 순간 발이 발견되어가지고 발견된 시신은 경찰 지문 분석 결과 지난 20일 새벽 실종된 80대 스님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종자 시신이 발견된 휴게소 건물 앞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집채만한 바위가 셀 수 없이 쌓여 있습니다. 폭우가 쏟아질 당시 인근 산에서 토사와 함께 쓸려 내려온 것으로 추정되는데 당시 상황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전날에도 실종자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산청군 단성명 박목리에선 땅속에 매몰돼 있던 60대 여성의 시신이 1시간 전쯤엔 산청읍 모고리의 도로 부유물 더미에서 70대 남성이 발견됐습니다. 사망자는 모두 13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 등은 남은 실종자 80대 남성을 찾기 위해 계속 수색하고 있습니다. 역시 폭우가 내렸던 광주에서도 실종자 수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색당국은 지난 17일 광주 북구 신안교 하천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80대를 찾고 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경기도 가평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도로가 끊겨서 펜션에 고립됐던 80대 부부가 사흘 만에 헬기로 구조됐습니다. 그제 보건소 직원이 폐암 환자인 80대 남성의 건강을 확인하려 펜션을 방문했다가 고립된 걸 보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조된 부부는 건강에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집중호우 직격탄을 맞은 경기 가평에서 실종자 1명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이로써 경기 북부 지역 호우 피해 사망자는 5명으로 늘었고 3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경기 북부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나흘째 사망자 1명이 추가됐습니다. 경기 가평군 상면에 있는 유원지 인근에서 수색 작업을 하던 소방대원들이 시신 한 구를 발견했습니다.
지문 감식 결과 지난 20일 새벽 발견 지점에서 직선 거리로 5km 정도 떨어진 다리 부근에서 실종된 70대 남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곳은 경기 가평군 상면에 있는 대보교입니다. 실종 남성은 이곳 근처를 지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시에 긴급한 상황을 보여주듯 지금도 난간이 부서진 상태입니다. 숨진 남성은 당시 쏟아진 폭우를 피해 가족들과 차를 타고 이동하다 불어난 물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대피하는 과정에서 차량으로 이동 중에 가족들 두 분은 내리셨는데 본인은 못 내리고 있다가 차량 위에 있다가 실종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종자들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도로와 통신, 전기까지 기반 시설이 한꺼번에 파괴되면서 복구 작업도 악전고투의 연속입니다. 집이 완전히 무너져 갈 곳을 잃은 이재민이 40여 가구, 도로가 끊겨 고립된 경우도 400여 가구에 달합니다. 자동차 통행이 안 되는 데는 헬기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요양원이라든가 이런 곳에도 지금 많은 인원들이 있는데요. 계속 매일 구호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벽 시간 기습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인명피해가 난 세 곳 모두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평가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명피해뿐 아니라 농작물 피해도 막심합니다. 무더위 속에 복구 작업이 한창이지만 농작물 생산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닐하우스 안 참깨밭입니다. 들이친 흙탕물에 잎과 줄기가 고꾸라졌고 뿌리도 까맣게 물러버렸습니다. 다음 달 초쯤 수확하려던 계획도 틀어졌습니다. 이런 뿌리 같은 거는 지금 다 죽어버렸어요. 없어요. 이게 전부 다 고사 직전이라고 보시면 돼. 마을 주변엔 20년 빈도 강우 기준으로 설계된 배수 펌프장이 있었는데 한간에서 400년 빈도라고 하는 이번 괴물폭우까지 막진 못했습니다. 지난 16일부터 닷새간 비가 330mm 내린 남원은 전북에서 가장 큰 농작물 피해를 봤습니다. 이 배수 용량을 초과하는 비에 견딜 수 있게끔 추가 제2배수장을 건설하고 배수로도 더 확장하고 깨끗하게 정비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폭우로 축구장 6,000개 규모 농경지가 침수된 경남 산청. 곳곳이 아수라장이 돼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만 600억 원대로 추산됩니다. 이 바나나 농장에선 땅에 스민 빗물에 나무 뿌리가 썩어 작황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죽어가는 나무에 달린 열매들이 벌써 익어가면서 복구는 물론 수확을 위한 시간 싸움이 동시에 시작됐습니다. 아직 이제 열린 지 얼마 안 된 어린 열매들은 그 살찌는 데까지 몇 달 걸리거든요. 근데 나무가 온전치 못하니까 아마 제대로 수확이 안 될 걸로 보이고. 이렇게 침수된 농작물은 물 빠진 뒤 빠른 대처가 중요한데 농가 홀로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집중호우 피해 지역을 다니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복구 기술을 전하고 있습니다. 120명의 현장 기술지원단이요. 피해 농가를 직접 방문해서 재배관리, 시비관리, 병해충 관리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30도 중반을 넘나드는 무더위 속에 이어지는 복구 작업. 그러나 생산과 공급 감소를 막기엔 역부족이어서 가뜩이나 오른 농작물 물가를 더 자극하지 않을지 우려가 큽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올해 5월까지 출생아 수가 10만 명을 넘으며 증가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혼인은 14개월 연속으로 늘었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5월 출생아 수는 2만 309명으로 1년 전보다 3.8% 증가했습니다. 5월 기준 14년 만에 최고 증가율입니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 이후 11개월째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올해 1월에서 5월 누계 출생아 수는 10만 6,048명으로 3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증가율은 6.9%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81년 이후 역대 최고였습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은 5월 0.75명으로 0.02명 늘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올해 들어 5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출생아 증가에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혼인 증가와 30대 초반 여성 인구 증가,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출산 지원 정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5월 혼인 건수는 21,761건으로 4% 증가했습니다.
혼인은 지난해 4월 이후 14개월 연속으로 증가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올해 1월에서 5월까지 혼인은 99,386건으로 2019년 이후 6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5월 사망자는 28,510명으로 7명 감소했습니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 증가는 8,202명 감소해 67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1차 신청자가 이틀 만에 1,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행안부는 어제 자정 기준 전체 대상자의 28.2%인 1,428만 6천 명이 신청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게 지급된 쿠폰 액수는 모두 2조 5,86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밤사이에도 뜨거웠던 열기가 완전히 식지 못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등 많은 지역에서 25도 이상을 유지하며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내일 낮에는 서울 기온이 36도, 대전 35도, 광주 36도, 대구 36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도 날이 더 더워지겠습니다. 내일도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에 따라 자외선이 무척 강해지겠고 오존 농도가 짙게 나타나는 곳도 많겠습니다. 또 제주 해안과 남해안에서는 계속해서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는 서울 낮 기온이 37도, 주말에는 38도까지 오르는 등 더위가 더욱 심해지겠고 제주도에는 주말 오후부터 휴일 오전 사이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갑질 의혹 등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한 달 만에 전격 사퇴했습니다. 현역 의원이 낙마한 건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25년 만에 처음입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강선우 후보자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딱 하루 앞두고 전격 사퇴했습니다. 강 후보자는 SNS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보고 싶었으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마음 아팠을 국민께 사죄하고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여 성찰하겠다고도 적었습니다.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꼭 한 달 만에 물러난 건데 교육부 이진숙 장관 후보자에 이어 이재명 내각의 두 번째 낙마입니다. 강 후보자는 갑질 의혹을 청문회에서 눈물로 돌파하며 장관직에 의욕을 보였지만 아프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언행에 있어서 밑거름을 잘 삼아서 더 세심하게. 추가 의혹의 전문성 자질까지 논란은 계속됐고 대통령실과 당까지 부정 여론이 번지자 버티지 못하고 결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담담히 써내려간 입장문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당을 향한 미안한 마음을 강조했습니다. 성난 민심에도 엄호 기류를 유지했던 민주당은 강 후보자 뜻을 존중한다는 짤막한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선우 후보자의 결단을 존중합니다. 국민의힘은 늦었지만 사퇴한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갑질 의혹에 날을 세웠고 인사검증 시스템을 바로잡으라는 조언도 날렸습니다. 강선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나올 자격조차 없는 후보자였다. 강선우 후보자는 25년간 이어진 현역 불패를 처음 깼다는 불명예도 안게 됐습니다. 친명 핵심으로 승승장구했지만 향후 의정 활동에도 먹구름이 끼었단 뒷말이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대통령실은 강선우 후보자가 자진 사퇴 1시간 전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강 후보자가 SNS로 사퇴 의사를 밝힌 뒤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이 대통령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과 강 후보자가 사전에 교감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인천 총격 사건 피해자 유족이 아들을 살해한 조모 씨가 며느리와 손주 등 모두를 무차별 살해하려 했다며 아들만 노렸다는 조 씨의 진술을 반박했습니다. 조 씨는 구체적인 동기에 대해 진술을 회피하고 있는데 경찰은 유족 진술 등을 바탕으로 살인 미수 등의 혐의를 추가 적용할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인천 송도에서 아들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60대 남성 조모 씨가 커다란 가방을 끌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탑니다. 범행 당일인 지난 20일 아들 집에 가기 전 자신의 집에서 짐을 챙겨 나가는 모습입니다. 경찰은 조 씨가 가방에 총을 넣어 옮긴 것으로 보고 있는데 체포 당시 조 씨 차에서는 총신 11정과 산탄 86발이 발견됐습니다. 조 씨가 추가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이지만 경찰 조사에서 조 씨는 아들만을 노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 수사 결과로는 일단 피의자 진술에 의하면 아들만을 계획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유족 측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조 씨가 무차별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했지만 총기 문제로 미수에 그친 것이라며 만약 총기가 작동했다면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숨졌을 거라는 겁니다. YTN이 확보한 입장문에서 유족은 조 씨가 현장에 있던 아들뿐 아니라 며느리와 두 손주, 피해자의 지인까지 모두 살해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조 씨가 피해자 지인을 향해서도 방아쇠를 2차례 당겼지만 불발됐고 도망치는 며느리를 추격하기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유족 측은 가정불화가 범행 동기라는 조 씨의 진술도 반박했습니다. 범행 동기는 가족 간의 불화에 의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진술을 회피하는 상황이고 피해자인 아들은 부모의 이혼 사실을 8년 전 뒤늦게 알고도 내색하지 않았고 다른 갈등도 전혀 없었던 만큼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조 씨는 더 이상 묻지 말라며 범행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이혼 전 성범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장 증거와 유족 조사 등을 바탕으로 범행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 조 씨가 다른 참석자들에 대해서도 범행을 시도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결과에 따라 살인 예비와 살인 미수 등의 혐의를 추가 적용할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61년 전 당시 18살이던 여성이 성폭행 시도에 저항하다 남성의 혀를 깨물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5년 전에 이 여성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심을 청구했는데요. 검찰이 사죄의 뜻을 전하며 법원에 무죄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61년 전 성폭행 시도 남성 혀를 깨물어 자르며 저항했던 최말자 씨. 당시 중상해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성폭행 피해자를 폭행 가해자로 몰았던 검찰이 재심에서 처음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검찰은 과거 검찰이 이 사건에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오히려 반대로 갔다고 반성했습니다. 또 당시 최 씨 행위가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니까 대한민국 정의는 살아있다. 당시 최 씨는 억울함을 주장했지만 그 시절 사회 분위기에서는 누구 하나 주장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마음만 안고 살던 최 씨는 56년이 지난 2020년 미투 운동에 용기를 얻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1, 2심 법원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3년 넘는 심리 끝에 최 씨 주장을 옳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고 법원 사실 조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최말자님 재판 마지막 변론길이 진행됐고요. 가장 의미 있는 장면 중에 하나는 검찰 측에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최 씨는 61년 동안 죄인으로 살아오면서 희망과 꿈이 있다면 후손들이 성폭력 없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법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 선고는 오는 9월로 예정됐습니다. 최말자 씨는 여기서도 법원이 반성과 사죄의 뜻을 전하길 기대합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대구 달성군 논공읍 축산물 가공 공장에서 작업자들이 어지럼증과 두통을 호소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공장 안에서는 일산화탄소가 검출됐고 작업자 8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공장에서 오븐을 가동하다 환기시설이 고장나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자가 이틀 만에 1,4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소비쿠폰 사용이 시작된 어제 편의점에서 고기류와 간편식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GS리테일은 GS25의 국산 쇠고기 판매량이 한 달 전 같은 요일보다 178% 넘게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편의점 CU에서는 김밥과 샌드위치, 도시락 등 간편식이 20% 넘는 매출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이 시작되자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온라인 간편결제 플랫폼도 다양한 혜택을 내세우며 소비자 유치에 나섰습니다. 배달앱도 쿠폰 사용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개편에 나서면서 소비쿠폰 사용자를 잡기 위한 온라인 업체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이버 간편결제 안내창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와 토스 등 온라인 간편결제 플랫폼들은 소비쿠폰 사용자를 잡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이버페이는 0.3%의 적립을 내세웠고 카카오페이는 추첨으로 100명에게 최대 200만 원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간편결제 업체들은 이번 소비쿠폰 지급을 신규 고객을 유치하고 기존 고객을 붙잡아둘 좋은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결제 기능을 넘어 보험과 투자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이른바 금융 슈퍼앱을 꿈꾸는 기업에게 마케팅 적기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브랜드 인지도를 올리고 또 금융 플랫폼에 대한 인지도를 크게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많은 프로모션을 하고 있다. 배달앱도 소비쿠폰 사용에서 소외될까 서둘러 서비스 개편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존 앱의 선결제 방식은 쿠폰 사용이 어려운 만큼 현장 결제 등의 방식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만나서 결제 카테고리를 배치했고 요기요도 현장 결제를 선택 옵션에 추가했습니다. 앱에서 주문하신 후 결제 방법을 현장 결제로 선택하시고 라이더분이 방문 시 가지고 오시는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하시면 이용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배달앱에서 현장 결제를 선택하더라도 소비 쿠폰 사용이 가능한지는 매장 매출 규모나 프랜차이즈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온라인 간편 결제나 배달앱을 통한 소비 쿠폰 사용은 반드시 해당 업체의 정식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전달된 URL을 누르도록 유도하는 방식은 피싱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부 지자체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 색상에 금액별로 차이를 두어 사용자의 소득 수준과 취약계층 여부를 노출했다며 즉각 바로잡으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며 이같이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팀이 청탁성 선물로 의심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이어 명품 가방 구매 영수증도 통일교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이 영수증을 확보한 목걸이와 가방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청탁을 목적으로 건진 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의심되는 물건입니다. 통일교 측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문제가 된 물품들은 윤 전 본부장이 개인 카드 등으로 구매한 뒤에 재정국장인 아내 지위를 이용해서 선교 물품 구매 등으로 회계 처리한 거라며 이런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달 초 출석을 통보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민중기 특검 측에 조사 방식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별도 협의가 불필요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민중기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의 첫 소환을 통보한 건 지난 21일입니다. 김 여사 측은 성실히 임하겠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특검이 통보한 다음 달 6일 출석을 시사했습니다.
이튿날 통지서를 받은 김 여사 측은 특검팀에 조사 방식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김 여사 건강이 좋지 않으니 첫 소환 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시작으로 하루에 한 혐의씩 여러 번 조사하는 방식을 특검에 요청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이 정하는 날짜별로 출석할 의사가 있지만 짧게 조사를 받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특검은 통지한 날짜가 여유로울 뿐만 아니라 협의가 불필요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별도의 협의는 불필요하고 통지된 일자에 출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김 여사 측은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비공개 출석 등을 요구한 건 아닌 것으로 전해졌는데 밤 9시 이후에 진행하는 심야 조사는 건강 상태를 고려해 무리일 거라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를 소환하기에 앞서 오는 29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내란 특검이 북한 무인기 투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김 사령관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가 소실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끝나기 직전에서야 VIP 경로서를 들었다고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전 사령관은 어제 구속영장 심사 최후 진술에서 기억을 더듬어 보니 VIP 경로서를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2시간가량 이어진 신문 내내 변호인은 사전의 인지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막판에 피의자 스스로 이를 뒤집은 겁니다. 이어서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등 3명 정도가 경로서를 전했을 가능성이 있고 임 전 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를 부인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과의 통상협상 중대 분수령인 25일 한미 2+2 통상협의를 앞두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일 오전 미국으로 향합니다. 기재부는 구 부총리가 현지 날짜로 25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2+2 통상협의에 참석하며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미국에 도착한 여한구 본부장은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국익 위주로 최선을 다해 협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전현직 외교 참모들이 트럼프 시대에 양국이 AI와 조선 등 협력 분야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FTA 체결로 관세가 없는 한국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고 주한미군 감축은 북한의 오판을 부를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뉴욕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한국의 전현직 외교부 장관과 백악관, 미 무역대표부 고위 관료들이 총출동해 한미동맹을 진단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인공지능과 조선 등 한국이 필요한 분야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친중 우려 불식에 나섰습니다. The new government is therefore committed to working closely with the Trump administration cooperation in cutting-edge domains such as AI. 한미동맹은 아랑곳 없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에 대해 미국 측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This cannot be a moment where protectionism becomes at the expense of some of our strongest partnerships. 특히 한국은 FTA,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해 미국의 관세가 거의 없는데도 역차별을 당했다는 비판도 표면화했습니다. Our FTA partners are really disadvantaged in this negotiating process. Meanwhile, countries like India and Vietnam with very high tariffs can offer them to go lower and they'll get credit for it. 특히 국방 분야 협력을 강화해 주한미군 감축은 막아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습니다. Drawing down troop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sort of set of question that spill forth are what this will mean for defense and deterrence, and will it invite miscalculation? 한미 정상이 올해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인적인 신뢰를 쌓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한미 외교통상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한미 동맹이 거대한 도전을 맞이했지만 북한과 중국, 러시아 견제라는 공통 목표는 여전한 만큼 전략적 협력의 영역을 넓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6년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유도 의혹에 대해서 오바마 전 대통령이 선거를 조작하려 반역을 주도했다는 주장으로 독설을 쏟아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측은 어처구니 없다면서 진실은 바뀐 게 없다고 받아쳤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백악관에서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연 트럼프 대통령. 성범죄자 앱스타인의 정치권 접대 의혹, 자신이 그에게 외설스런 편지를 보냈다는 기사에 대해 취재진에게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I didn't know that they were going to do it. I don't really follow that too much. It's sort of a witch hunt, just a continuation of the witch hunt. 이어 느닷없이 오바마 전 대통령을 겨냥해 독설을 던집니다. It's there. He's guilty. This was treason. This was every word you can think of. They tried to steal the election. 2016년 자신의 캠프가 러시아와 공모해 미국 대선 개입을 유도했다는 의혹은 오바마가 주도한 정치 공작이라는 것. 이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습니다. 앞서 게버드 국가정보국장은 오바마 행정부 인사들이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 정보를 조작했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체포되는 장면이 담긴 가짜 동영상을 자신의 SNS 계정에 퍼날랐습니다. 트럼프 집권 일기 때 연방상원의 초당적 위원회와 중앙정보국은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할 의향을 가졌다고 결론냈습니다. 다만 로버트 뮬러 당시 특별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캠프가 러시아와 공모하진 않았다고 결론냈습니다. 트럼프 측 주장에 대해 오바마 전 대통령 측 대변인은 이 괴상한 의혹은 관심을 분산하려는 힘없는 시도로 어처구니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공개된 자료 중 어떤 것도 러시아가 2016년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노력했지만 투표 조작엔 성공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약화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이 오바마 전 대통령을 겨냥해 공세에 나선 건 앱스타인 파일로 궁지에 몰리자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극장가 침체 속에서 정부가 모레부터 영화 티켓 6,000원 할인 쿠폰을 배포합니다. 문화가 있는 날에 이 할인권을 쓰면 단돈 1,000원에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올 상반기 극장을 찾은 인원은 작년보다 2천만 명 적은 4,200만 명대. 주기적으로 극장을 찾는 관객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 크게 볼 수 있고 영화관이니까 더 생생하게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올해는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고 20년 만에 최저 관객 수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영화 티켓 6,000원 할인권 450만 장을 뿌립니다. 티켓 가격이 14,000원일 때 쿠폰을 사용해 예매한다면 8,000원만 내면 되고 문화가 있는 날처럼 관람요금이 7,000원일 때 영화를 보면 1,000원만 결제하면 됩니다. CGV, 메가박스 등 대형 멀티플렉스 홈페이지에서 1인당 2매까지 쿠폰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매를 통한 할인만 가능하고 현장 발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휴카드 할인은 최소 결제 금액 조건을 갖추면 함께 적용되지만 통신사 할인은 중복 적용이 안 됩니다. 2020년 6월에도 팬데믹으로 극장가가 어려울 때 할인권을 배포해 관객 수가 반짝 늘었던 경험이 있는 만큼 극장가의 기대감도 높습니다. 다만 까다로워진 관객을 극장에 불러들일 작품들이 꾸준히 나오지 않는다면 극장 살리기는 미풍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오늘로 꼭 100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20개가 넘는 국가의 정상급 인사들이 방한 예정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등의 참석 여부가 관심인데요. 이번 회의의 의미와 준비 상황, 또 기대 효과 등을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초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금 APEC 정상회의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20년 만에 다시 열리는 거잖아요. 예, 그 의미를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우선 APEC이 그 아시아 퍼시픽 이코노믹 코퍼레이션 글자 그대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이 경제 협력과 번영을 위한 경제 협력 회의체입니다.
이게 21개 회원국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 일본,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 그리고 호주, 카나다 이런 21개 회원국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회원국들의 인구가 세계 약 40%, 그리고 교역량이 세계 50%, 그리고 GDP가 세계 GDP의 60%가 넘습니다. 그럼 매우 중요한 나라들이 모여 있는데 이 순차적으로 이 정상회의를 개최하다 보니까 한 20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2005년 부산 이후에 20년 만에 우리 대한민국의 차례가 왔고 이번 경주에서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주에서 개최되는 에이펙은 특히 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와 이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경색되어 있는 국제무역 환경을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주 시기적으로도 매우 의미가 크다. 그리고 AI, 인구, 기후 문제 등 이 글로벌 이슈가 주요 의제로 다뤄지기 때문에 아주 주제도 아주 시의적절하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상반기에 뭐 국내 정치적으로 대통령 탄핵도 있었고요, 조기 대선도 있었고요. 그래서 준비가 잘 되겠느냐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저 생각을 합니다. 예. 우선 이 에이펙의 성공을 위해서 제가 국회에서 에이펙 지원 특별법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근거해서 현재 국무총리가 준비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각 부의 장관들이 위원이고 특히 외교부 장관이 준비기획단의 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는 경상북도 도지사와 경주시장 이 사람들이 이제 지원단을 또 별도로 구성을 해서 중앙정부와 지역이 아주 체계적으로 협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빈틈없이 준비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한 3개월여 남았습니다만은 이 중요한 핵심 인프라, 예를 들면 정상회담장, 만찬장, 그다음 미디어 센터, 정상들의 숙소, 이 정상들의 숙소를 프레지던스 로얄 스위트, PRS라고 부릅니다. 정상들의 숙소까지 전부 다 9월까지는 다 완공이 되도록 되어 있고 완공이 되면 정상회담이 10월 말이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시뮬레이션, 시운전을 해서 아무 문제 없이 차질 없이 준비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국내에서 열리는 첫 대형 외교 이벤트다 보니까 네. 정부가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민석 총리도 뭐 준비위원장을 맡아서 수시로 경주를 오가면서 챙기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리는데 의원님 또 경주가 지역구 예. 아니겠습니까? 좀 정부의 그런 준비 상황이 좀 체감이 되시는지요? 제 정부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도 며칠 전에 이제 각국 정상에게 공식적으로 초청장을 보냈고 김민석 총리는 지난 7일 날 부임을 했는데 경주에 3일째 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구석구석을 다 살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 정상회담장이나 미디어 센터나 이런 주요 인프라도 물론 꼼꼼히 봤지만은 정상들의 숙소뿐만 아니라 수행원들의 숙소까지 일일이 다 들어가 보고 이상이 없는지 그렇게 세밀하게 이제 살펴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매주 와서 현장에 와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준비를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그래요. 그 상당히 좋은 일이고요. 그간에도 우리 국회의장 또 우리 국회에 구성된 에이펙 특위위원들도 계속 경주에 와서 준비 상황을 점검을 했습니다만은 결론은 별 문제 없이 잘 되고 있다. 모두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아마 이 수해복구 이 문제가 수습이 되면 경주를 오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경주가 이 준비하는데 굉장히 탄력이 더 붙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세계적으로 뭐 경제 이슈, 안보 이슈 여러 가지가 겹쳐 있다 보니까 미국이나 중국 정상이 참석할까 이 점도 큰 관심인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참여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어제 그 주한 중국 대사가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그 기자회견 중에 시진핑 주석이 에이펙에 참석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 아주 긍정적인 그 메시지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시진핑 주석은 2014년도 본인이 주석이 되고 난 이후에 한 번도 에이펙 행사는 빠진 적이 없습니다. 매년 왔고요. 특히 내년도가 중국이 개최국인 의장국이 되고 본인이 의장이 됩니다. 예. 이 관례상 내년도 개최국의 의장은 이번에 와가지고 정상들에게 내년에 꼭 와주십시오.
직접 구두로 초청 의사를 밝히고 또 우리 대통령이 내년도 의장에게 이 의사봉을 전달을 합니다.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와서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진핑 주석은 저는 반드시 참석할 것이라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트럼프 미 대통령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와야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주한 미국 대사나 그다음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미국 측 인사들하고 접촉을 많이 할 때 그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미국 측에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런 답을 이제 계속 했고요. 지금 외신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경주에서 만날 것이다 이런 외신 언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에 오시면 자연스럽게 시진핑 주석하고 미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매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이 조선업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현대 조선소가 경주에서 불과 40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시면 조선소에도 직접 가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반드시 온다는 걸 전제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인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과연 초청이 가능할까? 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언급하기도 했고요. 또 이철우 경북지사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초청하는 경주 빅딜 구상을 언급했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저는 그건 이제 간단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북한은 에이펙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초청 대상이 아닌데 다만 이 초청국의 의장,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대통령은 비회원국이라도 2, 3개국을 초청할 수 있는 그런 관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청 의사를 표시할 수는 있지만은 실제 김정은이 거기에 응할지 또 이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이펙 회원국들의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사전 협의가 필요하고 만약 오게 된다고 하더라도 경호 문제, 평양에서 경주까지 오는 교통수단 문제, 숙소 문제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현실적으로 이게 결코 간단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뭐 두고 봐야 되겠죠. 네. 아무래도 에이펙 정상회의는 국가적인 행사이니만큼 여야가 따로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신데 여야 협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야 협력 잘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에이펙을 경주에 유치할 때는 저희들이 여당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에이펙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서 발의해서 통과시켰는데 여야 구분 없이 191명의 의원들이 다 여기 찬성해서 무난히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을 전부 모아서 에이펙 지원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의원들이 전부 경주에 예산 지원을 해야 된다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야 가릴 것 없이 그렇게 도와주고 있고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뭐 위원들이 모두 발벗고 나서서 경주 에이펙 성공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다들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이 에이펙만큼은 여야가 없이 모두가 아주 협조가 잘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에이펙 정상회의와 맞물려서 기업인 회의도 함께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또 외빈들이 경주를 찾을 텐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좀 기대를 하고 계신가요? 예,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이펙 정상회담 때는 정상들의 회담만 있는 게 아니고 이 글로벌 기업의 CEO들, CEO 서밋도 동시에 열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엔비디아의 젠슨 황,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 이런 세계적인 CEO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때 이 에이펙 기간 동안 지구촌 어디에서든지 TV 뉴스를 딱 켜면 아마 대한민국과 경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세계 정상들이 그 활동하는 모습 또 세계의 기업인들이 같이 활동하는 모습이 세계에 비추게 될 것이고
이때 경주의 천년고도 경주의 아름다운 모습이 세계로 비춰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세계인들이 야 저런 도시도 있나 이렇게 해서 아마 에이펙 끝나면 경주에 많은 사람들이 경주를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 그 베트남의 다낭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 에이펙을 개최했어요. 이제 8년이 지났는데 지금 외국인 관광객이 5배가 더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광 수입이 10배가 더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주 입장에서는 이번 경주 에이펙 정상회담이 경주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는 획기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K컬처의 위상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시점에서 세계인들이 주목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세계의 경주를 어떤 모습으로 알리고 싶으신지요? 당연히 저는 이 세계인들에게 가장 한국적인 모습이다 하고 보여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정상들이 와서 한복을 다 입을 겁니다. 그리고 이 세계 이 문화유산인 불국사 앞에서 경주의 아름다운 단풍을 배경으로 해서 기념 촬영을 단체로 쫙 할 겁니다. 그리고 이 경주는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우리의 그 문화유적들을 이 천년 고도다운 모습을 그렇게 동시에 다 보여줄 겁니다. 그러면 이 세계인들이 아마 우리 경주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할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 세계적으로 천년 고도라는 곳이 한 도시가 천년 동안 수도를 했던 곳이 5군데가 있습니다. 로마와 이스탄불과 교토, 중국의 시안 그리고 경주인데 우리 경주가 사실은 그 천년 고도보다는 어쩌면 조금 이렇게 처져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번 경주 에이펙이 끝나면 명실상부한 그러한 천년 고도로서 위상을 확립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경주의 명성이 엄청나게 높아질 것이라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석희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찜통 더위가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체감온도가 35도를 웃도는 폭염경보 지역도 늘고 있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도 더 덥습니다. 우선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을 유지하며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36도, 대전 35도, 광주와 대구도 36도까지 오르는 등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또 남해안과 제주 해안에서는 높은 파도가 밀려들어서 안전사고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이번 더위가 절정에 달하겠고 제주도에는 주말 오후부터 휴일 오전 사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낮 없는 더위에 잠 못 이루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무더운 여름철, 불면증을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하고요. 그중에서도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낮 동안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커피는 오전 10시 반 이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술을 자제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 만큼 잦은 음주는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 캔버스의 이혜민,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